예, 여러분,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사주 공부를 합시다. 사주와 오주를, 강의실에서 1주에 그 OT를 할 때, 15주차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음, 만들어 놓고, 음, 단 하나의 교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강의실에서 수업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매주 차 50분 정도씩 만들어 놓은, 사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수업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거나, 그러면 수업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들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2주차 수업부터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근데 우리가 2시간 수업이니까 어, 매주 1차시 50분, 2차시 50분 이렇게 수업 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내가 방학 동안에 매주 50분 정도씩의 수업 영상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간이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4주차 수업 시간인데, 4주 이 자료를 가지고 문화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4주에 50분, 그 다음에 대중문화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5주 50분 이렇게 각각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내가 2차 시로 제공을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수업은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4주 1차 시 50분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 PDF 자료 있잖아요. 이 문화는 무엇인가? 이것은 4주 2차 시 이렇게 내가 파일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한테 제공할게요. 다만 PDF 파일은 이 자료, 문화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연결되고 있는 대중문화는 무엇인가, 이것은 4주와 5주차에 제공하는 수업 자료, 이렇게 그 문서로 된 자료는 이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4주 1차 시, 그다음에 수업 영상을 내가 지금 만들 건데, 자료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자료는 4주 2차 시 자료로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4주 1차 시는 내가 지금 따로 그 자료를 만들거나 그럴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강의실에서 이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갑자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로서는 수업 자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화는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조금 보충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기존에 만든 걸 1주차, 1주차, 1주차로 하고, 어, 나도 좀 헷갈리네. 여러분도 좀 헷갈리죠. 하여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주 1차시입니다. 4주 1차시. 하여튼 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내가 책상에 가지고 있는 책은 뭐냐면, 미하일 바흐친이라고 하는 러시아 출생의 세계적인 문해 이론가 바흐친, 미하일 바흐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프랑스와 라볼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이 책을 미하일 바흐친이 러시아 태생의 세계적인
그 문해 비평가 학자, 이 사람이 쓴 이 책을 이덕형, 최건영 두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아카넷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펴냈는데, 펴낸 책인데, 이걸 언제 펴낸 책인가 내가 볼게요. 상당히 좀 되긴 했습니다. 이 책이 대중적으로 읽는 책은 아닌데 2001년 5월 30일 날 1판 1쇄를 펴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판 3쇄 해서 2004년 8월 5일자, 2004년, 그러니까 뭐 18년, 20년, 20년까지는 안 됐고, 거의 뭐 2001년도에 처음 찍었으니까 20년 뭐 거의 이쪽저쪽 되는 그런 책입니다. 번역본인데 책이 지금 79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795페이지까지 굉장히 일반 책의 한 뭐 세 권, 거의 세 권, 두 권, 두 권 반에서 세 권 정도 그 해당하는 그런 두꺼운 책입니다. 내가 이걸 이제 박사과정 때 공부했던 그 책입니다. 민중문화. 지금 우리가 우리 미디어 문화와 주체적 사고, 사주와 오주는 문화, 대중문화,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만든 자료를 지금 이 PDF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주, 오주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50분씩을 지금 더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강의실 할 때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저런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문제 때문에 50분, 50분씩, 50분 이상씩, 50분, 50분 최소. 그러니까 사주도 1차 시 50분, 2차 시 50분 일단 이렇게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50분을 이제 이 자료 바깥에서, 이 자료를 또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 바깥에서 일단 수업 자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한테 문화, 대중문화,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50분의 수업 자료, 그냥 4주 1차시라고 합시다. 편하게. 근데 이 4주 1차시의 수업 자료는 뭐 따로 내가 수업 영상 만들고 나서 필요한 만큼 좀 제공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주든가 할 건데, 하여튼 편하게 들으세요. 알겠죠? 지금부터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4주 1차 시, 4주 1차 시 이 수업 자료는 하여튼 문화, 대중문화에 관한 보충 자료니까 편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는 일단 아까 설명했지만 미하일 파우치니 지은 프랑스와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민중문화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보면 라블레, 그러니까 라블레라고 하는 그 이제 작가, 러시아 출신의 작가의 그런 어떤 그 민중문화, 그러니까 민중의 그런 민중들의 문화, 민중문화, 그러니까 민중들이 즐겼던 그런 문화, 그런 문화를 그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라블레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작가의 그 문학 세계 속에서 민중들은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를 지금 이 800쪽 가까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라블레라고 하는 이 라블레라고 하는 작가가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이제 문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단테, 보카치오,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이런 작가들이
이름은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해요. 단테, 이탈리아입니다. 보카치오, 셰익스피어, 영국이죠. 세르반테스, 뭐 이런 그 세계적인 작가들과 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작가가 라볼루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블레, 라블로가 아니라 라블레. 예? 예, 프랑스 출신의 작가예요. 라블레는. 그런데 지금 이제 왜 지금 라블레에 관한 라블레의 문학을 통한 그러니까 민중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라블레의 문학 작품에 소위 민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라블레의 작품 속에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미하일 바흐친의 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어, 지식 노동자입니다.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치는 특히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을 했나 모르겠는데 나는 전남대학교 에서 이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소설도 쓰고 평론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사주, 오주 계속해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민중문화, 민중문화와 관련해서 프랑스 태생의 세계적인 작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라볼레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민중문화적인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러시아 태생의 세계적인 문예 비평가 미하일 파우친의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나는 지식 노동자이면서 지식 소매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소매상이 뭡니까? 도매상을 거쳐서 또는 뭐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은 이런 제품들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게 에, 그 소매상이죠. 백화점도 그렇고 뭐 슈퍼마켓도 그렇고 또 동네 편의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지식들을 물론 나는 지식의 뭐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지식의 생산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11권의 책을 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식의 생산자죠. 그러나 이제 그 11권의 책은 온전하게 그 나의 독창적인 그런 어떤 제품은 아니에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 참고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내 상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생산자이면서 또 이렇게 지식 소매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지식의 어떤 뭐 판매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그 좌판대에서 미디어 문예와 주체적 사고라고 하는 상품을 지금 여러분 집어들었고 오늘 지금 사주차 수업을 라블레의 어떤 민중문화의 개념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쉽게. 자, 그래서 하여튼 미하일 바우친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광고죠. 미하일 바우친이 라블레라고 하는 작가를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를 말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즉 라블레가 다른 작가들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뭐 단테, 보카치오,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와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보다도 훨씬 더 민중적인 원천, 특히 그 특징적인 원천들과 밀접하고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미하일 파르치는 미하일 파르치는 라블레를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광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 문학의 거장들 단테, 보카치오,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들과 비교했을 때 이 라블레가 훨씬 더 민중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민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제공한 이 자료를 4주와 5주차에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4주는 문화란 무엇인가? 5주는 민중, 대중문화란 무엇인가를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50분씩 설명을 내가 해놨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라블레의 민중문화를 지금 4주 1차 시에는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과 5주차 이야기는 대중문화, 대중과 지금 이야기하는 민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러겠죠. 대중은 매스, 영어로 매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식 없이 어, 대중, 예. 그냥 그 숫자로 많은 개념들, 예, 대중, 또 다중이라고도 하고 대중이라고도 하고 어떤 특별한 의식 없이 그냥 그 어떤 개체들의 모임, 모임, 대중문화. 그러니까 자, 대중문화 그럼 또 쉽게 문화는 이제 그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총체를 문화라고 사전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요. 언어. 우리는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그렇죠. 어, 언어.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복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들. 그러니까 서로 소개하고 인사를 나눌 때 그런 뭐 어떤 어법들. 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근데 대중문화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떤 영화가 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어떤 그 소위 상품들, 영화가 대중문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상품 중에 하나가 영화죠.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즐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중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음악.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음악의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가수의 음악이라든가 특정한 장르의 음악을 좀 즐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음원을 사서 이제 즐기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음악을 뭐 듣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을 수용하고 소비하는 사람들. 그 음악은 대중문화의 어떤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바로 그거. 여러분이 이해되죠?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럼 민중은 뭐냐? 이제 지금부터 해명해 나갈 거예요. 민중은 뭘 민중이라고 하냐?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민중은 어떤 그 지배적인 어떤 세력, 어느 한 사회에 지배적인 세력은 소위 이제 그 체제를 어, 그 무탈 없이 이를테면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뭐 스스로의 책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수단을 통해서 그 사회를 이제 소위 지배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민중은 뭐냐 그러면 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지배 체제와 대항하는 개념으로서의 대중을 민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980년 5월 18일 광주를 비롯한 이제 도시 일원에서 이제 소위 5.18 민중 항쟁이 발생했죠. 열흘간. 그건 뭡니까? 이제 신군부가 군대를 보내서 시민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이제 총을 들고 그 소위 정부군, 계엄군을 상대로 이제 싸움을 벌였죠. 어, 이게 그래서 이제 5.18을 민중항쟁이라고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바로 민중.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지배 체제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의 대중을 민중이라고 한다. 그럼 좀 구분할 수 있죠? 다시. 그래서 이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나는 민중적인, 즉 어떤 카니발, 축제, 웃음, 그런 것을, 그런 문제를 좀 더 이제 이 책은, 이 미하일 파우치는 내가 이 7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을 당연히 핵심을 요약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내가 지금 민중문화, 지금 4주차 문화, 5주차 대중문화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고, 6주차 가면 이제 뭐 문화산업 이런 이야기 할 텐데, 네, 민중문화에 대한 개념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충 설명으로서 4주, 5주차의 보충 설명으로서 민중문화, 그 다음에 미하일 퍼친의 그 라, 나도 이제 외국 사람이라 이름이라서 라블레, 라블레의 그런 어떤 문학, 특히 이제 민중문학, 다른 세계적인 어떤 작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 라블레가 가지고 있는 민중문화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이 벨 파우친의 700여 쪽이 넘는다고 했죠. 예, 700, 한 80, 90대는 800쪽, 800페이지 다 되는 이 책에서 라블레의 어떤 민중문화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그중에 극히 일부를 가지고 지금 민중문화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띄엄띄엄 내가 이제 책을 좀 넘기면서 읽으면서 밑줄 그어놓고, 그다음에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볼 만한 부분들을 이제 발췌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끊어질 수 있고 그러긴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이 50분을 좀 편하게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중문화가 뭔가, 요것만 이제 조금 그 개념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성공적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카니발이 이제 축제를 말하죠. 축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민중적인 것, 가장 민중적인 것이 이제 카니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축제는 그냥 이렇게 뭔가를 떠들썩하니 몸을 움직이고, 음악에 맞춰서 이제 몸을 움직이고, 어떤 광대와 같이 다양한 뭐 가면을 쓰고 차림을 하고, 또 혹은 뭐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소위 즐겁게 무엇인가를 기념하면서 즐겁게 노는 광장에서, 이것만을 축제 내지 카니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무언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소위 민중들의 어떤 의식이 들어있다. 그런 카니발이라고 하는 행위에는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우리 국립 목포 해양대학의 경우는 내가 강의만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의 사정은 좀 잘 아는데, 해양대학교는 이제 강의만 하고 왔다 갔다 해서, 이때면 내가 해양대학교에서 늘 자리 잡고 뭐 우리 학생들의 일상을 내가 관찰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전남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되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축제, 총학생회 주관으로 축제를 하죠. 뭐 전남대도 보면 넓은 그 잔디밭 광장에다가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이제 그런 업체들이 영역을 주고 이제 다 준비하겠죠. 뭐 학생들이 그런 거 아니까 학교에서 이제 뭐 돈을 지원해주고, 그럼 총학생회는 이제 배정받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남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소위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그런 소위 대학 축제를 보면
이제 무대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유명한 가수들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을 해서 무대를 꾸미고 공연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각 학과별로 단대별로 또는 학과별로 그 부스를 만들어서 뭔가를 판매하거나,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그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뭐 막걸리나 맥주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통상적인 그 어떤 대학의 축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이 책에서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그 카니발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카니발을 축제로 이렇게 번역을 할 뿐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대학에서의 그런 소위 대학 축제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돈을 퍼부어서 아주 무의미한 그런 그 소비를 하는 것에 불과해요.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목포해양대학교는 내가 잘 모르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예외로 열외로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의 그 총학생회 주관의 그런 소위 축제라고 하는 것이, 전남대학교만 하더라도 매달 원을 갖다가 그걸 하고 있던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건 축제가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카니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카니발. 뭔가 그게 모여서 어떤 공간에 모여서 공간에 그런 그 소위 참여해서 뭔가 즐기는,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뭔가의 어떤 목적의식, 공유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를테면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억압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소위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이제 민중의 축제, 카니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축제, 그냥 편하게 즐기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젊은 친구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뭐 연애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군대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이 청춘들이 뭐 며칠간 축제라고 하는 대학 축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뭐 그냥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가수들 초청 가수 음악에 따라서 같이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 뭐 전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그런 행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 거의 똑같이 이런저런 가수들 불러서 많은 돈을 주고, 출연료 많이 줘야 되겠죠. 주고 어, 그 그런 걸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 넓은 잔디밭에 그 다음날 보면 그 빈 술병들, 온갖 쓰레기들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럼 새벽같이 그 청소하는 분들이 와서 그 넓은 잔디광장에 그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다 줍는 걸 내가 늘 보거든요. 아침에 1교시 수업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내가 그럴 때마다. 어,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제 카니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러니까 명료하고 명료하고 분명하다고 말이죠.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감각적 성격이 두드러진 논리적 요소가 이제 이 소위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에 존재해요. 그래서 의식적인 어떤 구경거리, 그러니까 예술적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세의 어떤 카니발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중세의 연극적 구경거리 형식들은 민중 광장의 카니발 문화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카니발 문화의 구성 성분에 포함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카니발, 광장에서의 그런 카니발 문화의 근본적인 핵심은 결코 순수 예술적인 형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카니발적 핵심이 예술과 삶 자체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카니발은 독특한 놀이의
이미지에 의해 형식화된 삶 자체인 것. 좀 그 추상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아마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축제. 축제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축제는 인간 문화의 본원적인 형식이죠. 그렇죠? 아까 내가 이제 좀 비판적으로 설명했던 저희 대학 그 어떤 총학생의 그 주관의 그 어떤 축제까지 포함해서 인간 문화의 본원적인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축제는 항상 본질적이고 심한 의미의 어떤 세계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축제, 카니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공동체적 노동 과정의 조직과 개선 속에서 어떤 연습도 어떤 일에서의 놀이도 일에서의 어떤 숨돌림 혹은 휴식도 그 자체로는 결코 축제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이 축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 정신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무엇인가가 격에 결합돼야 한다. 그러니까 수단과 필연적인 조건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존재에서 최상의 목적의 세계, 즉 이상적 세계에서. 자, 그러니까 좀 다시 정리하면 축제는 항상 시간성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시간성이. 네,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여러 단계 속에서 축제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위기와 변혁이라고 하는 어떤 접점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축제, 카니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세의 이제 공식적인 그런 축제들은 교회와 공공국가라고 하는 그런 세계 질서 밖에서는 수행되지 못했겠죠. 어, 공식적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정도 하고요. 이 부분은 자,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웃음, 부정적인 웃음. 그러니까 축제에서의 그 웃음의 독특한 세계관적 그런 성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민중 카니발적 웃음의 가장 위대한 전수자이자 완성자는 지금 계속 이제 라블레라고 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블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라블레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나의 계속 이야기합니다. 미하일 파우치네의 소개에 의해서 라블레라고 하는 소위 민중 문화를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는 작가를 아주 간략하게 표피적으로 설명하면서 민중 문화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고 속된 광장의 언어를 이제 카니발 민중 문화가 가지고 그 하나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자, 거리낌 없고 속된 광장의 언어. 그러면 그 역설이라고 비속어 우리가 역설 꺼리낌 없는 광장 언어의 특징은 역설을 말합니다. 역설. 그러니까 때로는 길고 복잡한 험담 섞인 말과 모욕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제 그런 형식이 있는데 역설은 문맥에서 본다면 문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고립된 언어다. 속담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완결된 형식. 그러므로 욕설은 꺼리낌 없는 광장언어의 독특한 언어 장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욕설을 이렇게 입에 털고 있으면 굉장히 교양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런 어떤 카니발적인 그 민중 문화에서 그러니까 어떤 해학과 해학과 풍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민중 문화적인 요소 속에서 역설은 필수 불가결하게 하나의 광장의 언어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바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를테면 뭐 놀부나 춘향이나
이런 인물을 다루고 있는 판소리 사설, 나중에 이제 그것이 문학으로 이렇게 언어로 정착되기도 했지만 지금도 판소리 사설로 또 이렇게 연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이야기 노래 형식 속에서의 그 욕설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꺼리낌 없는 광장의 언어로서 해학과 풍자를 내포하고 있는 민중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로데스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걸 조금 설명하겠는데, 이를테면 민중적인 그 꾸밈 없는 어떤 그 웃음과 그 다음에 그 광장의 언어로서의 그런 어떤 욕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 카니발적인 문화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떤 육체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성담론 육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까 욕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문화적인 것, 비교양적인 것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 성담론을 이야기하면 대체로 이제 그게 저속하고 물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의미 규정을 하고 있는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 소위 퇴폐적인 어떤 그 하수구 문화의 이미지 때문에도 더욱더 우리 사회에서 성담론을 발설하는 것,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상 비문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좀 어, 금기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 언어, 이 카니발적인 언어에서는 육체의 어떤 그 드러냄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어떤 자질 중에 카니발적인 민중 문화의 자질적인 것, 자질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데스크 리얼리즘 이야기했잖아요. 그로데스크 기괴한 어떤 리얼리즘은 사실주의를 말하는데 그로데스크 리얼리즘의 주도적인 특징은 뭔가를 그러니까 어떤 기성의 권위 이런 것을 격화시키고 그러니까 즉 고상하고 정신적이며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물질과 육체적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것. 불가분의 통일체인 대지와 육체의 차원으로 이행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랜 철학적 전통에서 보면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이원화,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굉장히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무가치하거나 훨씬 더 가치가 덜한 것이다. 뭐 이렇게 에, 규정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정신의 어떤 숭고함, 가치, 그러나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의 어떤 비속화 이렇게 바라봤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소위 그로데스크 리얼리즘, 즉 이제 카니발적인 민중 문화의 그런 내용 속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떤 정신적인 거, 숭고하게 여겼던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그것과 결부된 어떤 기존의 소위 기득권의 어떤 그 상징적인 것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격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풍자와 해학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모든 형식들을 구성하는 민중들의 웃음. 웃음은 예로부터 물질, 육체적 하부와 결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웃음은 격화시키고 물질화하는 것.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형식들과 그것의 표현 가운데서 민중적인 웃음의 문화,
고유의 독특한 이미지 유형을 일단 우리가 그로데스크 리얼리즘이라고 이제 이 미하일 파우치는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데스크는 이제 이미지 구성의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뭐 소위 그 꽃병의 그림, 꽃병에 묘사된 해하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분신적 대역의 이미지들, 희극의 한 장면들, 풍요의 악마들, 예컨대 그러니까 음, 자, 그래서 이제 중세 민중들의, 그러니까 중세는 신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했잖아요. 엄숙주의를 강조하고, 그럴 때 이제 이 중세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의 이 소위 그로데스크 리얼, 그러니까 이 광장에서의 카니발에서의 그 어떤 속된 언어와 육체의 어떤 드러냄이라든가 기존의 것에 대한 어떤 격하라든가 하는 것을 이제 소위 그로데스크 리얼리즘, 풍자와 해악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이 사실은 르네상스 문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 예. 음, 자, 그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웃음만큼, 이제 웃음의 종류는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웃음. 그 아주 이제 정말 그 마음 편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뭐 맥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그냥 아주 그 유쾌하게 웃는 그 어떤 농담이라든가 이야기, 주고받는 이야기의 과정에서 유쾌하게 우리 웃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유쾌한 웃음이 있을 수 있겠죠. 즐겁고 유쾌한 웃음, 또는 뭐 어이없거나 어이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그 탄식과 결부된 그런 웃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누군가의 그런 어떤 뭐 표리부동하거나 위선죄거나 이런 말과 행위를 보았을 때의 그 어떤 그 비웃음, 그러니까 웃음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웃음만큼 세계와 운명에 대한 모든 조롱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게 풍자적인 가면. 그러니까 웃음은 세계관, 그러니까 이 웃음은 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의 기원, 웃음. 그러니까 이 그 다시 이야기하자면 라볼레의 이 카니발적인 민중적인 그런 축제 속에서의 웃음 역시 어떤 고은위에 대한 어떤 부정과 격하, 그리고 민중적인 것들을 증명해내는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 자질 중에 하나가 이제 웃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어디를 조금만 더 설명하고 이제 좀 뭐 아쉬운 대로 한 5분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볼프강 카이저라고 하는 굉장히 또 그 유명한 독일 출신의 문해학자가 있습니다. 볼프강 카이저. 이 볼프강 카이저가 이제 이야기한 바 뭐냐면, 어떤 낯선 것. 그러니까 음, 동화를 동화의 세계를 외부에서 바라본다면 역시 낯설고 비일상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낯설게 되어가는 세계, 다시 말해서 그로데스크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하며 가깝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고 적대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즉 우리의 세계가 갑자기 낯선 세계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소위 그로데스크의 세계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괴한 것, 그러니까 어떤 엄숙하고 권위적이고 기존의 어떤 질서에 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것, 음, 이걸 지금 그런 어떤 뭐 회화든 문학이든 그걸 포함한 어, 카니발적인 그 민중의 축제든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로데스크 리얼리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라볼레 작품, 다시 말해서 민중적인 웃음의 문화가 르네상스의 최고 단계인 라볼레 작품 속에서 수집되고 집중되고 있다. 예술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로 그 구체적 자료 속에서 있다. 그러니까 라볼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르네상스가 이제 르네상스를 설명을 조금 할게요.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문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문의 부흥. 그럼 문화예술을 부흥한다. 부흥한다는 얘기는 사그라들었던 어떤 것을, 즉 문화예술을, 사그라들었던 어떤 문화예술을 다시 되살려서 이제 이렇게 용성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부흥이죠. 문의 부흥이죠. 르네상스. 그러면 어떤 시대에 어떤 문화예술을 다시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고전 이제 고대 그리스,希腊, 고대 그리스의 그런 인간 중심적인 문화예술을 다시 되살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이 중세 천년에 그 기독교가 지배하던 신 중심의 그런 세계관, 세계 질서 속에서 세계 질서를 이를테면 균열을 내고 인간 중심적인 사유,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세계로 변모를 하는 데 있어서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문화예술을 되살리자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와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중세 신중심의 그런 어떤 그 엄숙함을 강조했던 그런 가톨릭 중심의 신 중심의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 그런 억압의 균열을 내고 인간 중심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놓는 그런 문화예술적 세계관으로의 변모, 이거 이제 근대입니다. 사실 문화예술의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철학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인간의 삶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이죠. 왕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귀족이 다스리던 그런 국가 체제에서 어, 소위 공화정으로 그리고 봉건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변화돼 오는 것이죠. 근데 그 단계에서 이제 민중들의 그 어떤 카니발에서는 바로 이런 기존의 것들, 기존의 권위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서의 그런 합의된 의식을 갖고 있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그게 민중의 어떤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설과 웃음과 기괴한 그다음에 어떤 육체를 더 이상 터부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의식 그런 축제 자체가 바로 그런 중세의 질서의 균열을 내고 근대로 넘어오는 매우 중요한 어떤 어, 그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민중문화의 어떤 속성과 관련된 프랑스와 라볼레의 작품 세계고 그것을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문예 비평가 미하일 바우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또 여러분에게 아주 일부를 또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민중문화란 무엇이고 민중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주된 차질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소매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 50분 미디어 문해와 주제 사고 이것은 사주 2차 시로 알겠죠? 민중문화 해서 사주 2차 시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란 무엇인가, 이 자료 문화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사주 2차 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죠?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답답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었기를 바랍니다.